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N 이슈 경기 진행을 맡은 이영식입니다. ABN 이슈 경기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치인과 이야기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원구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윤영찬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이제 아직도 당선의 기쁨이 이렇게 아련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아름 방송은 두 번째 방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TV 토론 세 번째네요. 첫 번째 인터뷰가 한 번 있었고, 예. 두 번째는 우리 신상진 의원님하고 TV 토론이 있었고, 오늘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예. 이제 좀 세 번째 찾아오시니까 많이 이제 낯이 익습니까? 예, 이 스튜디오가 이제 많이 익숙하네요. 예.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크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예. 예, 지금도 생각해 보면 많이 큽니다. 예. 스튜디오가. 감사합니다. 저희 작지만 좀 큰 방송으로 계속 거듭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늦었지만 그래도 먼저 당선 소감부터 여쭙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선되신 소감 또 지역 구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중원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영찬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중원을 빠르게 또 힘있게 바꿔달라는 그런 바람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명령 잘 수행하고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중원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고 중원이 다시 성남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 응원, 격려 각자 찾아뵙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 다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원구 선거 결과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 뭐 중원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었던 총선거잖아요. 예, 이 전국 선거 결과의 의미도 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예, 뭐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놀랬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우리 식당이나 이런 맥주집 돌아다니면서 주민분들을 만났는데 주민분들의 지지가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새롭게 정치를 바꿔달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정치의 패러다임이 아직도 1970년대, 80년대 이 흐름에서 멈춰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팠고요. 이제 지금 벌써 4차 산업혁명 또 디지털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정치도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더 앞을 보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이 재난의 어떤 상황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재난 극복도 힘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일각에서는 또 이제 견제 심리가 작동하기 좀 어려워진 정치 지형 아니냐, 너무 여당에게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불안한 어떤 시선들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180석이 헌정사상 단일 정당으로 선거에서 얻은 가장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이고 또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힘있게 우리 대응책들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해법들이 많이들 도출이 되고 추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서 견제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명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지보다는 어떤 책임 또 그러한 명령을 강조하신 말씀이 인상 깊네요. 예, 뭐 이게 내년 내후년이면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미숙한 점을 보인다든지 실패를 한다면 아마 대선에서 또 국민들의 무서운 또 채찍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욱더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또 빠르게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또 빠르게 결정을 해주는 추진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 하나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경쟁을 벌였던 신상진 지금 현 국회의원이죠. 사선의 아주 이렇게 중견 정치인을 이기고 당선이 되셨는데 같이 경쟁을 벌였던 좀 신상진 의원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 의원님 참 정말 지역 친화적인 정치인이시고 또 지역에서 우리 신 의원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분들은 결코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밭을 일고 오셨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아주 가깝게 잘 지내셔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신 의원님께도 또 조언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경쟁을 했지만 늘 정치 선배로서 그리고 또 우리 인품을 갖춘 우리 정치인으로서 저도 열심히 신 의원님께 배울 건 배우고 또 신 의원님이 걸어왔던 길을 분석을 하고 또 제가 새롭게 시도해야 될 부분들은 또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뭐 사안에 따라서는 뭐 어떤 지역 현안에서 머리도 맞댈 수 있는 상대가 네, 그렇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뭐 우리 중원 발전을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대화하고 또 협력을 구해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신상진 의원이 일군 이제 밭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이번 선거표는 이제 확 바꾸겠다. 아무튼 이 밭을 확 바꾸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이제 우리 중원의 인프라가 너무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온 이후에 변화된 것이 별로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지난 우리가 15년간 민주당이 이곳에서는 집권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인프라들을 좀 더 새롭게 바꿔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거 환경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를 비롯한 교통망들 새롭게 또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원천 복원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도 빨리 진행이 돼서 중원이 좀 더 우리 사람들이 사는데 좀 더 쾌적하고 그다음에 편리한 그리고 또 우리 중원의 장점인 사람 냄새나는 그런 장점들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더 자세한 걸 여쭙겠고요. 근데 이제 말씀 표현 중에 보시면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낙후되고 정체된 데는 사실 뭐 같이 경쟁을 벌였던 뭐 현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뭐 공이 있듯이 실도 있는 것이고 좀 지금 이제 당선인 계속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제 어떤 부분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지점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어떤 그런 역할론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인프라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례신사선이 지금 우리 신 의원께서 공약은 하셨지만 지난 선거에서 근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2021년이 철도 기본 계획이 4차 철도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철도 기본 계획에 위례신사선 연장선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지금 제 임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강선의 도촌 여수역 신설 문제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중원구로 봤을 때도 제일 급한 게 지금 모란하고 판교를 8호선으로 연장시키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 얘기에서는 철도망들을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또 중원이 바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길을 내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까지들이 근래 이제 탄력을 못 받았던 게 중앙정부나 지금 지자체는 민주당 소속에서 배출했는데 지역 국회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이제 여당이라고 하면 결국은 국회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건 정부와의 협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좀 묻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제 중원구에 이제 출마하시게 된 계기, 또 중원구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좀 뭐 저야 이제 방송 계통에 근무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그런 행적들로 이 자리에 서 계신지는 알지만 잘 모르시거나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는 성남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산 곳은 분당갑 지역이죠. 분당갑에 우리 임해동 그리고 야탑동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우려고 장모님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살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모두 안말초등학교, 송림중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리고 송림고등학교를 큰 아이는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분당 을과 을 지역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네이버. 네, 그래서 유명하죠. 제가 한 9년 2개월 정도 부사장으로 마지막으로는 부사장으로 나왔습니다만 네이버가 있어서 분당 을과도 인연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성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 쪽 현역 의원이 없는 곳이 중원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올 때 출마를 한번 고민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성남에서 출마를 한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 현역 의원이 없는 곳 그리고 우리가 매번 지는 곳 여기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왕 제가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도움을 주려면 그래도 우리가 가져오기 어려운 지역에서 한 석을 가져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중원에 도전장을 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출마를 권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출마를 권한 게 당시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표하기는 힘드셨던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당선이신 분이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권하신 게 득이 됐습니까? 독이 됐습니까? 인생사 전체로 봤을 때는 네. 이게 득인지 독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중원에 출마해서 저희가 이제 15년 만에 우리 민주당이 예. 국회의원을 배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내 속에 있는 응어리가 이번에 한번 풀린 것 같다. 확 풀린 것 같다. 너무 고맙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주셔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 개인의 어떤 당락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 특히 우리 민주당을 사랑해 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오랜 묵었던 그런 이 염원이 있었는데 그걸 풀어줬다. 일종의 이제 해원이라고 하죠. 네. 해원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기뻤습니다. 정권 교체는 이런데 선수 교체를 이루지 못한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어리가 네. 이번에 확 풀어졌겠는데, 근데 반대로 사실 다른 정당 지지자분들은 뭐 한마디로 당선인께 표를 주지 않은 유권자는 이 결과에 되게 실망할 거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분들도 하나의 민심으로 그렇습니다. 안고 예.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뭐 선거 기간에 이렇게 뭐 지지자가 아닌 분들로부터 어떤 뭐 비토를 듣거나 아니면 좀 그런 뭐 경우가 있었나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예, 뭐 물론 있었죠. 저희 선거운동 할 때도 큰 소리로 제가 듣도록 뭐 이렇게 저를 비난하는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술자리에서도 조금 이렇게 시비조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뭐 중원 처음 아니냐, 여기 뭐 살아봤냐, 뭐 중원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술집도 많이 돌아다니고 인사를 많이 드리고 갔는데 대부분 다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대가 크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렇게 겉으로까지 표현하시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중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파의 입장에서만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중원 지역의 많은 분들의 염원은 한결같은 염원은 중원을 빨리 좀 바꿔달라. 그래서 우리 중원이 다른 지역구에 뒤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중원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중원을 좀 바꿔달라. 이런 염원에서는 모두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주민분들 모두에게 저는 빚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빚을 청산하는 건 역시 우리 중원을 좀 더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로서 이렇게 마음을 얻으려는 좋은 자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번 선거 기간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 가지고 국민들과 만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지난 TV 토론에서도 이슈가 됐던 게 대원천 복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 예전에 여기에 하천이 흘렀지 이런 향수에 빠지게도 했던 이슈였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이 현실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처럼 그렇게 또 반기지 않는 상대 정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 또 그걸 가지고도 많이 공격을 했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원천 복원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좀 현 단계에서라도 좀 잡히는 게 있는지요? 예, 일단은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원천 복원을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타당성 검토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대원천 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프로젝트를 우선 먼저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원천 복원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주민 여론 수렴 과정도 분명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큰 이제 난관일 텐데 예산 문제는 이 프로젝트를 어느 쪽과 결부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관시켜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우리 대원천 아래로 지나는 이 터널, 광주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터널을 통해서 통행료라든지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대신해서 민자 유치까지도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와는 그러면 당선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아직은 그럴 교감을 지금 나눌 시간은 없었고요. 그렇죠. 정신이 없어서 예. 또 이걸 뭐 선거 전에 또 교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지자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시에서도 먼발치에서 이번에 내거신 공약을 분명히 받고 뭐 검토를 실무부서에서는 했을 거란 생각이 네, 드는데 저는 뭐 우리 시에서도 이 자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물론 시기의 문제이긴 한데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검토가 돼서 사실 이 도심에 하천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상당히 크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분당이 사실 이렇게 살기 좋은 주거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탄천인데 네, 맞습니다. 이 중원구에도 좀 도심 하천이 생긴다면 저는 또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람은 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딱딱한 얘기들 좀 지금까지 진행했고요. 지금부터는 좀 윤영찬이란 좀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아까 답변 중에서도 이제 청와대 근무 경력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셨고 뭐 그 부분이야 뭐 전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원래 기자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같은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기자로는 선배님이신데 어떻습니까? 기자 윤영찬이 이렇게 정치인이 되기까지 참 이 과정들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뭐 맞는 재미있는 추억담들 많을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인생 여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었고 그러셨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엄청나게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몇 년대였죠 그때가? 80년대. 1983년에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고 난 직후죠. 그러니까 학교의 분위기도 광주의 학살 그로 인한 그 학생들의 분노 그리고 그 정의감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시절이었고 저도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만 뭐 그것이 이제 평생에 어떤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지침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의 길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기자의 길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동아일보 시험 당시만 해도 동아일보가 정론지. 정론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동아일보에 꼭 입사하고 싶었고 이제 동아일보에 입사해서 기자로서는 그래도 뭐 나름 특종 기자로 많이들 했습니다. 예, 수상도 많이 하셨던데. 예, 뭐 이달의 기자상도 4번, 한국 기자상도 2번 받았고 사내에서도 많은 특종상들 많이 받았죠. 총풍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특종상을 사내에서 받았었고 그리고 노태우 비자금 사건, 노태우 전두환 구속까지 갔던 그런 사안이었고 보통 그런 기자로서의 이력이 훌륭하시면 보통 데스크라는 코스라든지 뭐 또 뭐 예, 더하다면은 뭐 그 대표이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엘리트 코스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론사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한계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한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사의 기능이 피드백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독자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받아보지를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계몽주의적으로 갑니다. 계몽주의적이라는 의미는 독자들을 가르치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써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읽고 판단해봐. 우리의 얘기가 옳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어야 돼. 라는 그런 느낌들인 거죠. 아무래도 지면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쌍방향 소통에 좀 예, 근데 한계를 이제 느꼈군요. 19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2년 대선을 계기로 해서 아주 인터넷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모든 세상이 다 쌍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와 그다음에 공유의 문화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런 시대적 변화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신문은 여전히 가르치는 일방적인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터넷이라는 것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터넷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한번 나도 배워보자 라는 차원에서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네이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부장이 되면 이제 나오기 어려워요. 제가 차장 때 이때가 아니면 이제 가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주저앉기 생각하고 전에 일어나셨고. 예, 그때가 45살이었는데 예. 네이버에 와 보니까 그때 네이버의 평균 연령이 직원들 연령이 28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평균 연령으로 봐도 17살 차이가 나는 분들하고 예. 생활을 해야 됐으니까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아이고 굉장히 어려웠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뭐 꼰대 이런 꼰대 뭐 어디 받을 수 늑수그레한 예. 그분들 말로는 거의 이제 할아버지가 예. 이 회사에 온 거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에 그때 우리 120명 정도가 동기들끼리 교육을 받았거든요. 예.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젊은 나이인데 45이면 지금 제 나이거든요. 그렇죠. 젊은 나이죠. 예. 젊은 나이인데 인터넷 기업 그것도 이제 당시만 해도 우리 네이버가 이제 창립된 10년이 안 되던 그런 시절이고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좀 더 평균 연령이 높아지지 높아졌죠.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안에서는 그럼 그런 젊은 기업, 젊은 문화 속에서 좀 어떤 부분들이 성장했던 저는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쪽을 담당을 했었죠. 예.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 가면 초기 화면이 항상 뉴스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고 그리고 이 네이버 첫 페이지에 페이지 뷰가 뭐 하루에 3천만 페이지 뷰가 나오던 시절이고 3천만 페이지 뷰가 아니고 UV가 그렇게 됐습니다. 3천만 명이 유니크 비지터가 3천만 명이고 3천만 명이 하루에 우리 네이버의 메인 화면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커진 거죠. 그러니 이제 기사를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숱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미디어 서비스. 뉴스캐스팅 업무를 담당하셨죠. 네, 뉴스캐스트도 이제 나중에 예.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하게 생겼죠. 되죠. 예, 예. 뉴스캐스팅.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제 미디어 서비스에서 시작을 해서 임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대외 정책을 담당하면서 이제 부사장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퇴사하시게 된 뭐 계기는 뭐죠? 네. 결국은 이제 우리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우리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들이 점점 커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자로서의 또 정의감 또 이전에 학생운동을 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정의감들이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촛불 집회가 2016년도 촛불 집회가 불씨를 당겼죠. 혹시 집회에 참가하셨었나요? 그럼요, 참가를 했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86세대 선배들이 그때 다 광화문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이번 주말은 날 찾지 마라. 나는 광화문에 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문내지 말고 그냥 거기에 가 있겠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어라. 왜냐하면 기업의 부사장급의 고위 임원이 촛불 시위에 참여한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반대 정파에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제 개인의 어떤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참여를 했고 그것이 또 이제 인생을 또 바꾸게 되죠. 우리 이제 탄핵까지 이르게 되고 탄핵에 이르게 되니까 우리 문재인 캠프를 준비하고 있던 우리 임종석, 양정철 뭐 이런 분들이 저한테 캠프에 참여를 종용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고민을 하다가 아휴 인생이 뭐 있냐. 그래 지금은 내가 내 개인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참여하자 하고 이제 결단을 내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까지 가게 됐는데 사실 청와대에 가면서도 제가 정치를 한다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20개월 대통령 옆에서 보좌를 했다는 게 내 책임을 다한 거냐 이 정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왔다면 나머지 임기에 대해서도 대통령님의 책임을 같이 져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어렵게 결심을 하게 됐죠. 예. 오늘 대통령을 촛불 집회에서도 만나셨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만날 수도 그때 없었습니다. 농성 중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세월호 때는 농성을 하셨고 네. 단식 농성을 그때 네. 단식을 하셨고 우리 저기 때는 촛불 때는 뭐 집회가 거의 몇백몇 명이 모이는 모임이라 사람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친구들과 주로 또 제 가족, 친구 이렇게 같이 나왔기 때문에 뵌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을 처음 뵌 건 그러면 기자 시절에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제가 아니요, 그때는 인연이 없었고요. 네이버 시절에 어느 의원님 상가에 갔을 때 그때는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때 상가에 갔을 때 저희 이제 사장님을 모시고 상가에 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손님이 별로 없어서 문상객들 별로 없고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을 제가 이제 소개를 시키면서 앉았는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앉아서 말씀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리 사장님도 별로 말씀을 안 중간에서 하시고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야, 이거 참 두 분이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네이버가 여론 형성에 참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영진으로 이제 그런 행동도 조심하셨다고 하시는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네이버의 어떤 정치적인 일종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상당히 견제하고 좀 비판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어떠세요? 그때는 왜 그런 비판이 있었고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그럼 많이 개선이 됐나요? 지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용자들의 성향들이 조금 다음 쪽하고는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오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분들이 네이버에 많고 저쪽은 좀 더 진보적인 분들이 다음에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자체가 이제 보수적인 그런 성향으로 비춰지는 거죠. 편집이라든지 뉴스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늘 포털은 중립성을 지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털의 이용자는 전 국민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적 성향으로 비춰지게 되면 그것이 리스크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이제 결국 네이버는 지금 이제 뉴스 편집 기능 자체를 이제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앴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해들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지금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야당 쪽,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죠. 여당 쪽에서도 굉장히 압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기사들은 올리지 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거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많이 불려가고 또 우리 대표가 나가서 국회에서 또 증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저도 아는 지인이 그 뉴스캐스터 파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수많은 언론사들이 대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근데 이제 지금 아예 정책적으로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유저들이 또 다음은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저들 이게 다음과 네이버가 서로 지향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이건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그 부분은 좀 많은 또 미디어 분석가들이 분석해야 될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댓글 개편을 하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러들의 이력을 자기가 글 쓴 이력들을 공개를 하도록 해서
스스로 글을 쓸 때 자기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아, 이분은 원래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댓글을 보면서도 이렇게 바이어스가 없이 좀 더 객관적으로 글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정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포털에서 발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마 당선인 TV에서 많이 뵀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기자, 뭐 네이버 임원보다는 아마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텐데 뭐 지금도 왜 여기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오랜 기간 청와대에 몸담았던 그런 인상과 기억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초대 국민소통 수석을 지내셨어요. 예, 뭐 이렇게 국민소통 수석을 지내게 된 뭐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뭐 대변인도 대통령에 있었을 텐데 왜 당선되시고 굳이- 예. 당선되시고 저희는 이제 뭐 이 인수위 과정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실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선거 SNS 본부장으로서 이제 선거를 치르고 나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거죠. 아마 좀 더 마음속에 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SNS 본부장을 하면서 어쨌든 그 자리가 나중에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쓰임새가 있겠구나라는 건 예상은 했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군요. 뭐 계획까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 생각은 했었죠. 그리고 제가 뭐 언론 분야에 있었고 또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오랫동안 미디어 서비스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홍보나 소통, 사실 처음에 임명받은 건 홍보수석이었습니다. 홍보수석. 예. 근데 제가 우리 말씀을 드렸죠. 홍보라는 건 일방향성이다. 누구를 설득하는 작업이고 지금은 이제 쌍방향성, 소통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름도 홍보수석이 아니라 국민소통수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셔서 예. 국민소통 수석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대통령께서 또 그걸 받아주셔서 어떤 이름을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네, 직책의 이름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예. 알겠습니다. 이 국민소통 수석을 하면서 상당히 TV를 통해서 국민들과 많이 만나셨습니다. 만나시면서 뭐 기자들은 물론 1차적인 꼭지점은 기자가 있었겠지만 국민들 그 기간 동안 느꼈던 국민들의 뜻, 뭐 마음 이런 것들은 뭐 어떻다라고 느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참여의 의지가 가장 강했던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촛불 집회가 이제 기원 시원이죠. 그래서 뭐 촛불 정부라고도 집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바로 대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국민들의 의지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우리 전달하고 또 받아낼 것이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화두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화두였죠. 간접 민주주의로서 대의제가 있지만 대의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자기 의견을 표출할 때 그거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을 만들게 됐던 것이 그 당시에 국민들의 여망은 본인들이 직접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언제든지 가감없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국민청원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젠다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 한 사람이.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익명으로 본인이 아젠다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해주면 이게 뉴스가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언론이 그 뉴스를 또 다시 이제 증폭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국민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은 기자다. 저는 이제 모든 시민, 모든 국민이 다 이
의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청원이 그 역할을 상당히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통 수석 시절에 이게 생긴 거잖아요, 국민청원. 그렇습니다. 처음에 뭐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는 뭐 제가 이건 국민들의 의견들을 받아내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의견을 냈는데 처음엔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 관리와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올릴 때 이건 삭제를 해야 되느냐. 그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렇죠. 그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질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네티즌들이 글을 다 쓰고 시민들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기도 어려운. 예를 들어 욕설 같은 거, 그다음에 명예훼손 같은 경우, 그다음에 무슨 어떤 성적인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 결국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거 우리 감당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몇 명이 이 동의를 해야 우리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백악관의 위더피플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10만 명이 동의를 하면 10만 명. 무조건 이 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20만 명 아닙니까? 우리는 20만 명이죠. 그것도 이제 20만 명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10만 명은 아무리 봐도 너무나 많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만 명을 초과하는 의제가 너무 많아지고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이 참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고 미국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네트워크가 또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명 넘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보다 한 10만 명을 더 얹어서 20만 명으로 이제 그를 결정을 했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답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참여만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플랫폼이 됐죠. 그렇군요. 참 우리나라 국민들의 온라인 참여율이 이렇게 높은 그 이유를 참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실천력들에 전 세계가 놀라듯이 어떻게 좀 당선인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시나요? 일단은 뭐 인프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촛불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정치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가 잘못하면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시스템이구나라고 이제 이미 판단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겪고 있는 일들을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상호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했고 또 그로 인해 훈련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의식도 이런 인터넷의 발달, 그다음에 모바일의 등장을 통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대응을 보면서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성숙해졌다. 그리고 자긍심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는 촛불혁명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어떤 시민들이 모여 있고 또 코로나 사태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사재기하지 않고 정부의 어떤 지침, 방침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굉장히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자긍심을 갖게 되면 또 이후의 행동에서도 그것이 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로 우리가 지금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장하는 시민의식에 발맞춰 가시는 정말 네. 당선인께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더 고군분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예. 저 오늘 출근하면서 라디오에서 뉴스를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집 밖으로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렇게 강압적인 뭐 어찌 말하면 진짜 봉쇄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인데 반해서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뭐 대구 시민들이 보여준 그런 어떤 침착함과 단결력에 전 세계가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구시장은 지금 뭐 전 세계 언론에서 인터뷰가 쇄도해서 그런 뭐 즐거운 비명을 부른다고는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런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함께 코로나를 이렇게 이겨나가는 과정, 이제 또 국회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더 힘을 이제 보태는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일단은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국민소통수로 들어왔고 그때 질병관리본부장을 이제 선임을 할 때인데 대통령께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선임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정부에 임명이 된 거죠. 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원래 이제 그 메르스 메르스. 사태 때 얼굴을 알렸고, 근데 이제 그분이 메르스 사태가 난 이후에도 승진을 못 하셨어요. 두 번이나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오히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징계를 받으셨던 분이죠. 그때도 엄청 고생하셨던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는데 그 책임을 이제 본인이 떠 안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눈여겨 보셨어요. 정은경 본부장에 대해서.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정은경 본부장을 발탁을 했고, 그리고 국가 재난 상황들이 이제 재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천 화재 참사라든지 밀양 화재, 우리 포항 지진 이런 사태가 났을 때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책임자에게 모든 권한을 줘야 된다. 현장 책임자가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휘권을 확보해 주는 문제죠. 두 번째는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된다.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저는 그 원칙이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은경 본부장에게 을 발탁한 것이 굉장히 큰 우리 주요를 했고요. 또 정경 본부장에게 또 실무적인 힘들을 실어주고 또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동선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투명성. 그러니까 국민이 신뢰를 하는 거죠. 이 정부는 숨기는 게 없구나. 이 일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믿음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재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사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켜주는 일입니다. 아예 독립을 시켜. 예. 지금은 복지부 산하. 그렇죠. 있잖아요. 복지부의 본부로 돼 있는데 사실은 복지부가 이제 복지와 보건이 같이 합쳐져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돼 있는데 보건 부분에서 특히 감염병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더 전문적이고 더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예산권과 인사권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청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역청까지. 예. 처음에 이제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을 지침을 내리고 하게 되면 중앙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지역으로 가면 지자체가 그걸 받아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에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청으로 승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청을 넣어서 지역청에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또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더 강화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또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그래야 좀 지휘 체계도 단일화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일사불란하게 조치가 되겠네요. 예, 지금 말씀 들으니까 맞습니다. 이 정은경 본부장 그 한 사람의 힘이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방역 책임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정말 국민들이 걱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본부장이었던 것 같고 최근에 또 그런 이제 경험들을 살려서 이제 논문도 좀 발표했다고 듣는데 뭐 이런 분들은 정말 국가에서 키워서 나중에 WHO 사무총장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바라봅니다.
현임 사무총장님보다 더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뭐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에서 많이 더 이렇게 국력 신장에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원구 이번에 뭐 선거와 또 당선 또 그 이후 지금까지도 지역에 이제 많이 제가 알기로는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들을 살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과정에서 만난 지역 구민들 어떻던가요? 뭐 이렇게 제일 뭐 제가 울컥했던 그런 장면은 우리 중원 지역에 이제 우리 상대원 이동 이렇게 유세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다니는데 우리 한 할머니께서 유세차 뒤를 막 쫓아오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마라고 외치시는 예, 게 정말 한동안 제가 마음이 먹먹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외침이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일자리, 그리고 우리 노인 복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된 그런 울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고 지하철역에서 인사하면 이렇게 바카스 뭐 이걸 들고 오셔가지고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빵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거나 뭐 과자를 이렇게 주시거나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우리 지역에서 변화에 대한 염원이 크구나. 내가 잘 받들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들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 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정말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우리 중원이다.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뭐 동창회, 향후회, 그리고 우리 봉사단체 이걸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이 배드민턴이나 족구, 뭐 축구 이런 운동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중원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 파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들을 많이 하시는 따뜻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중원입니다. 삶은 좀 넉넉지 않을지 몰라도 보통 서민들이 많으시지만 마음만 항상 늘 따뜻하고 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정말 보기 좋고 훈훈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커뮤니티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 뭐 중앙동에 지금 뭐 재개발 공사 때문에 위례로 이렇게 이주해간 주민들의 상당수가 그 지역 주민센터가 아닌 중원구 지역의 주민센터에 그 주민 강좌 프로그램을 들으러 일부러 오전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 금강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렇고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여기서 만나면 이사 갔는데 도저히 거기는 정이 안 붙어. 내가 산을 살아야 될 곳은 역시 여기야.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참 많은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뭐 선거 얘기도 했었고요. 뭐 상대 후보였던 신상진 의원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이제 역할을 해왔던 주로 그래도 뭐 언론인 또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그런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쭉쭉 해오신 것 같아요. 좀 앞으로는 좀 어떠한 좀 일단 뭐 가깝게는 뭐 국회에서의 목표겠지만 더 멀게는 좀 정치인 윤영찬으로서의 그런 좀 포부나 좀 그런 희망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일단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되게 지금 빠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파고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파장들, 예를 들어서 실업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또 변수가 생겼거든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서 이제 BCAC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가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 수준의 감소라는 부분들은 지금 벌써부터 뭐 많이 겪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무역의 위축이라는 분들도 커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경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그렇지 않아도 하향 국면으로 가고 있었던 세계 경제가 좀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다. 거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또 파고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삼각파고, 코로나 그리고 경제 후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이 큰 변화들이 몰고 올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의 영역이 산업화냐 민주화냐, 또는 뭐 이 산업화 세대냐 민주화 세대냐의 영역으로서의 갈등 구조가 뿌리 있게 내리고 있다면 이제는 좀 더 미래 시대에 대응하고 대비해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 힘을 모으고 합쳐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은 이제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 문제를, 그다음에 우리 중소상공인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실사구시적으로 우리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렇게 정치를 좀 바꿔보고 싶다. 또 뭐 중원의 우리 지역에서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빠르고 힘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더 역할은 더 복잡해지고 종합적이고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네. 그러한 시기에 이제 국회에 가시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세대 또 미래 세력으로서 그런 청사진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국민들도 중원 국민들도 좀 편하게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 중원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저 오늘까지 계속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저 지하철역하고 우리 도촌동 선마을 사거리, 그리고 우리 대원 사거리, 그리고 우리 모란역, 또 오늘은 우리 은행 일동, 금강 일동, 우리 중부초등학교 앞에서 인사드렸고 상대원 시장에서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또 여러분 접촉해서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이것도 쉽지 않네요. 우리 주민들께 또 빨리들 다가가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제가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 감사 인사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를 중원의 대표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초심 잃지 않고 일관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ABN 이슈 경기 오늘은 중원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영찬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ABN 이슈 경기는 다음 회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